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2라디오 유지연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연출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유소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새로운 문예지를 들고 왔는데요. 문예지가 생각보다 참 많아요. 네. 근데 거의 새로운 문예지 중에서는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개간으로 나온 것 중에서는 저희가 개간지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 같은데요. 개간지가 아니네요. 이거는 1년에 3번 나오네요. 네, 문학삼이라는 창비에서 나온 잡지 갖고 왔고요. 2019년 3호를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1월부터 4월, 5월부터 8월, 9월부터 12월 이게 한 텀으로 묶이는 것 같고요. 이번에 들고 온 문학삼 2019년 3호는 통관으로 치면 9호고 9월부터 12월까지를 담고 있는 문예지 들고 왔어요. 창작가 비평에서는 지금도 창작가 비평이라는 문예지가 개간지 나오고 있죠. 네. 그것을 두면서 문학삼도 이게 9호니까 2, 3년 전부터 새롭게 조금 젊은 느낌의 문예지를 창간해서 지금 펴오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때 악스트랑 리터가 막 나오면서 다른 기존의 문예지를 내는 출판사에서도 문예지에 대한 약간 새로운 방향 같은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학과 사회 같은 경우는 하이픈이 만들어졌었고 미음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학이 아예 없어지고 리터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창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 문학삼이라는 것을 기존의 창작가 비평이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담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예지로 가져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학삼은 창작가 비평이라는 기존 개간지랑은 상당히 다른 색깔을 띠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문학삼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저는 문학삼의 가장 큰 특징은 소설이랑 시에서 꼭 투고를 받아서 한 편씩을 꼭 싣는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이 문예지만의 차별점으로 다가왔고요. 또 하나는 소설의 경우에 이게 분량이 40매 전후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문예지는 단편소설은 80매 전후로 하는데 물론 리터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픽션이 아주 그보다 더 짧은 2, 30매로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기본적으로 단편소설 분량의 코너가 있기 때문에 기존 단편 분량을 지켜주는 작품이 실리는 반면에 문학삼은 다 전부 40매 전후 작품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한테는 좀 신선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학삼이 시작할 때는 40매 전후로 이렇게 분량이 가는 소설들 정기적으로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탁받았던 소설가들도 조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의 문학삼의 특징은 중계지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랑 소설이 4편에서 5편 정도 실리면 그 뒤에 중계라고 해서 이 소설이나 이 시를 읽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소설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지면이 꼭 실려요. 근데 보통은 소설가나 평론가나 이런 분들이 약간 사회처럼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초대를 매번 다른 분들을 초대를 해서 중계 지면을 꾸리는데 여기 초대받는 분들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편집자분도 계시고 미술 쪽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에세이스트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소설이 어땠다, 이 시가 어땠다 되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처음에 이 중계지면을 봤을 때는 조금 속 시원한 느낌? 그러니까 저희 요소야 같은 느낌도 살짝 들었어요. 나는 이거 읽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저는 독자로서 일단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제가 소설가라면 혹은 시인이라면 이렇게 중계지면이 실리는 잡지에 쓰는 게 조금 부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어쨌든 평가가 바로 실리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평론이랑은 맞아요. 조금 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서.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중계라는 지면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독자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거 요소야 준비하면서 혹시 영향이 있을까봐 소설 중계는 안 읽고 시중계만 그러셨구나. 읽었거든요. 네네. 이거는 근데 네. 시중계 끝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여기에 중계로 참여하는 네. 건 괜찮은데 발표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 네, 김복희 시인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시인분이 네. 계셔가지고 네. 그 마음이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너무 바로 이해되죠. 작품 바로 다음에 이제 독자 평이 나오니까. 네네네. 그리고 주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마 개간지 특집 지면 같은 건 같은데 이번엔 여행과 관련된 글들이 실렸는데 이것도 기존 창작가 비평보다는 훨씬 가벼운 것 같아요. 뭐 여행기도 실리고 페미니즘 시각으로 본 여행 같은 이야기도 실리고 해서 어쨌든 기존 문예지 창작가 비평보다는 훨씬 가벼운 느낌의 문예지가 있어서 접근하기에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기서는 두 편을 소개할 건데 시랑 소설이 어떤 작품이 실렸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 같은 경우에는 이문경, 이현승, 장혜련, 허연 시인의 시가 실렸고요. 여기서 원고 모집을 통해서 실린 시는 이문경 시인의 시가 원고 모집을 통해서 실렸고 소설은 박선우, 서수진, 손보미, 장희원, 조갑상 작가의 작품이 실렸는데 이 중에 서수진 작가의 소설이 원고 모집으로 실린 작품 이었습니다. 저희가 시 같은 경우에는 15회에서 김상혁 시인 모시고 여기 문학삼에 실린 시들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여기 소설 부문 서수진 작가 웰컴 투 아메리카와 손보미 작가의 크리스마스의 추억 두 편을 들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서수진 작가의 웰컴 투 아메리카를 들고 왔는데요. 제가 이 소설을 일단 고른 이유는 실린 5편 중에 제일 재밌었기 때문이에요. 뒷장을 넘기는데 전혀 속도감이 줄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 물론 이게 분량이 짧아서 더 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일단 재미적인 측면에서 이 작품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 얘기가 디트로이트 공항의 그 입국 심사장 그 안에서 벌어지는 딱 얘기예요. 솔직히 우리가 미국 같은 데 가려고 하면 입국 심사 되게 까다롭잖아요. 네. 특히나 20대 싱글 여자인 경우에는 되게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데 그래서 솔직히 아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좀 궁금증도 있었어요. 네. 물론 이거는 픽션이긴 하지만 그래서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미라는 20대 여성이 싱글이고요. 에디라는 미군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주한미군이었던 남자친구가 복무를 마치고 플로리다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이제 플로리다로 가는 과정에서 첫 관문이 디트로이트 공항, 이 플로리다로 가기 위한 비행기를 갈아타는 디트로이트 공항인데 여기 입국 심사장에서 붙잡힌 거예요. 그 심사관들에게. 그래서 네가 정말 이 미국에 들어오려는 목적이 불법적이지 않은지 정말 여행이나 관광을 위해서 왔는지 그런 식으로 유미가 계속 신문을 당하면서 마지막에는 입국 심사장을 빠져나가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 이 신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 신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유미의 서사들 이게 이 소설의 약간 중심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속도감 있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네. 안 당해본 상황이라서 직접적으로 연상되는 개인적인 경험은 없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네.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인터뷰실로 가지 않아도 항상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 뭐 이런 말을 주고받을 때 괜히 긴장되는 거 있잖아요. 네. 사실 대부분 별일 없이 넘어가는데 네. 긴장감 있는 순간이 있더라도 넘어가는데 지금 유미가 겪는 거는 사실 거의 인권이라는 단어가 네. 통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 입국 심사장에서 인터뷰실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서울에서 네. 미군이죠. 네. 백인 남자와 연애하는 한국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에 네. 대한 이야기도 있고
자신 외의 사람들을 나쁘게, 그러니까 다 악인으로 그린다기보다는 네. 이 입국 심사장에서 유미를 인터뷰하는 직원이 또 이제 유색 어두운 피부의 그녀라고 이제 여기서 네네. 표현이 되는데 라틴 아메리카 계열이었나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미국 억양은 아닌 어쨌든 미국에 사는 백인 여성이 아닌 백인 남성 백인 여성이 아닌 사람이 자신을 심사하는 것 때문에 유미가 또 한 번 마음을 놨다가 네. 반면 그 사람한테 이제 거의 드자비를 당하는 느낌인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설정 자체도 어떤 판단을 되게 누군가를 나쁘게 볼 수 없는 좀 네. 묘한 시선 같은 거. 그러니까 네. 유미도 어떻게 보면 피부색으로 상대를 약간은 상황 판단을 했던 것도 네. 있고 또 그런 반면 본인도 한국에서 편견과 싸우기 위해 오히려 에디라는 남자친구와 더 적극적으로 네. 연애를 하는 거에 이제 나섰던 네. 그런 이제 말들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 약간 투쟁하는 느낌? 네. 반면 에디는 투쟁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라는 네.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약간 짧은 소설이지만 순간적으로 시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확실히 더 나쁘고 누가 더 나쁜 상황에 놓여 있는지가 좀 헷갈리게 만드는 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쭉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끝에는 이제 약간의 아이러니처럼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 네. 게 나오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계속 뭔가 약간 세모와 물음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소설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미가 저는 갈수록 좀 되게 안쓰러워졌어요. 처음에 물론 봉변을 당하는 것도 그냥 솔직히 뭐 3개월 놀다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되게 꼬치꼬치 범죄, 예비 범죄처럼 당하는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유미가 이제 결과적으로 휴대폰까지 뺏기면서 남자친구인 에디의 정체를 들키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인 미국인이 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여기서 바로 이제 더 범죄인 취급을 하는데 여기서 유미는 이 사람들이 내가 위장 결혼을 하거나 불법 체류를 하거나 네. 그러기 위해서 입국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해를 푼다면 난 네. 충분히 미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죠. 네. 근데 유미는 그래서 변호하는 방향이 내가 얼마나 이 남자친구와 진실한가. 나는 위장 결혼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 남자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취업하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보러 온 거야. 이거를 되게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하는데 저는 좀 놀랐어요. 공항 인터뷰실에서 직원이 이것저것 물을 때 에디가 미군이고 군부대 근처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유미가 말하면서 그곳엔 미국 사람이 아주 많았거든요. 꼭 미국 같았어요. 저는 버드와이저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카스도 아니고 화이트도 아니고 미국 맥주 아니 그리고 마시겠다고? 버드와이저는 요즘 미국 잘 안 맥주 중에도 마시죠. 세상에 네, 안 마시는 건데 어쨌든 그런 버드와이저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미국 땅을 밟은 적이 있다. 맞아요. 그렇게 맞아. 되게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 연인이었나 이거를 되게 강조하면서 여기서 가족을 만난 적이 있냐 에디가 니네 가족을 이렇게 인터뷰실에서 직원이 물을 때도 가족을 만났어야 하는 건데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진실하게 보일 텐데라고 유미는 계속 강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유미는 그 사람들의 질문의 포인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죠. 그 사람들은 유미가 혹시나 거기 가서 결혼이라도 네. 해서 국적을 얻을까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에디와 진실한 관계일까봐 그게 더 의심스럽고 유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할 정도로 나는 이 사람이랑 진짜 연인이야 이것을 계속 증명하다가 마지막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니라고 직원이 묻는 거에서 유미가 완전히 상황이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고 여기 나오지만 직원은 그들의 관계가 진지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진전되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그들의 사랑이 너무 진실한 나머지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유미가 되게 이 현실을 좀 깨닫게 되는 약간 그런 것을 깨닫는데 그렇게 나오면서 뒤에 이제 유미가 처음으로 그 남자친구 미군인 에디와 함께 용산의 미군 부대를 찾은 날을 다시 회상하잖아요. 네. 나 혼자 착각하고 있었구나. 에디가 자기 이제 미군 부대를 여자친구인 유미에게 소개해준다는 걸 유미는 엄청난 사랑의 증거 같은 것, 어떤 약속 중에 하나.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느꼈었는데
공항 인터뷰실에서 이 직원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회상해 보니 여자친구를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디의 방이 완전히 쓰레기장 같이 그렇게 더러워져 있어서 여자친구를 초대한 긴장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에는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므로 둘이 밖으로 나갔는데 그 뒷마당에 에디의 친구들이 모닥불 펴놓고 이제 기타 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이것을 묘사하는 문단에서 아무렇게나라는 단어가 반복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들은 아무렇게나 캠핑 의자에 앉아서 아무렇게나 기타를 치고 그다음에 풍경 묘사도 밤하늘이 아무렇게나 뒤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에디가 유미에게 기타를 가르쳐주는 것도 에디는 이렇게 저렇게 쳐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에디의 친구들도 그렇고 에디도 그렇고 누구도 유미에게 질문도 하지 않고 유미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앉아 있었던 그래서 유미 혼자 약간 착각하고 있었던 근데 그 증거로 이제 유미가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에디에게 미국 여행을 떠나오면서부터 계속 메시지를 남기지만 답을 하지 않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읽히고 마지막에 직원이 결국 유미를 인터뷰실에서 빠져나가게 입국 심사를 통과해주게 하는 이유도 에디에게 전화를 걸고 에디가 무슨 말을 한 다음에 에디의 대답에 만족한 얼굴로 유미를 풀어주잖아요. 유미가 그 순간에 느꼈을 약간 좌절감 혹은 모멸감 같은 그런 게 확 느껴져서 좀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유미 곁에 아랍인 부부가 자신들이 부부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히 반복해서 설명했다라고 이제 소설이 시작하는데 네. 끝날 때도 계속 그 부부는 여전히 자신들이 부부라는 것을 자세히 반복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네. 걸로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미는 본인이 연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연인인 걸 오히려 인정을 받으면서 생겼던 사회적인 문제들이 네. 있다고 치면은 여기 공항에서는 그러니까 진지한 연인이 아니길 강요받는 걸로 네. 끝나는 모순이나 네. 자신들이 부부라는 거를 왜 여기서 설명해야 되는지 다들 좀 모를 것 같은 거예요. 네. 물론 어떤 사회적 맥락은 있지만 그냥 부부라는 거는 당연하게 증명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법적인 무언가도 있을 것이고 한데 네.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로 그러니까 위장 부부가 아니라 정말로 부부라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 같은 거 그리고 이 어쨌든 지금 웰컴 투 아메리카라는 제목처럼 유미는 어느 지점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자신들의 뭐 한국에서든 어디든 아랍 부부도 마찬가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설명해가면서 미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진짜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좁은 문을 통과하는 상황 같은 거에 대해서 약간 이게 자기 세계가 어쨌든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네. 살았던 공간이나 세상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다 자유롭고 자연스러웠던 일들이 게이트 하나를 통과하면서 다 뒤바뀌는 상황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은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 소설은 이 상황에 대한 묘사를 자세히 하고는 있지만 처음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진지한 관계가 아님을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아니다. 둘 다 진지한 관계 그러니까 아니다. 한국에서는 너네가 정말 사랑해서 연인인지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외국 남성과 한국인 여성을 봤을 때는 성적인 부분에 대한 뭔가 야릇한 것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린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연인이야.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이 완벽하게 내 이상형이야 라는 거를 더 많이 증명해야죠. 유미는 그거를 뭐 말로 하지 않더라도 어떤 태도나 사람들의 좀 이상한 시선을 자신만만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반대로 미국에선 둘이 연인이 계속 아니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미는 한국에서처럼 본인들이 순수한 연인인 거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 시선 차이가 되게 상반되어 있다고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어긋남 다른 결이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거. 네. 둘 사이는 지금 사실 변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주영님이 마지막에 왜 그 미군 부대 놀러 갔을 때 아무렇게나라는 거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막 섬세하게 읽지는 못했는데 저는 네. 사실 이때는 그냥 둘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었다 정도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유미는 그냥 그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웠고
누구한테도 둘이 어떤 관계였는지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를 물어보지 않고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자연스러움이 있는데 유미가 떠올렸던 그때의 상황과 지금 미국에서 겪는 상황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주영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말도 맞을 것 같아요. 이 에디라는 사람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입증할 상황이 사실 없잖아요. 네. 에디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진지하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여자친구인 이 유미는 한국에서도 입국심사장에서도 엄청나게 자기가 에디의 여자친구인 거를 증명해야 하는 역할을 온전히 다 감당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왜 입국심사장에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너 결혼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큰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은 네. 거예요. 근데 지금 유미는 혼자 눈치 싸움을 벌이면서 네. 어떻게 입증해야 내가 여기서 받아들여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둘의 관계에서 유미 혼자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야 하고 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약속하지 않을 거에 대한 부담까지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어쨌든 결혼에 대한 질문으로 마지막에 모아지면서 미래까지 약간 담보를 잡힌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약간 연인인데 어쨌든 여성인 유미 혼자 통과 의례를 엄청 혹독하게 치르는 그런 소설로 네. 읽히는 게 속상한 일이기는 하죠. 갈수록 유미가 되게 불쌍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약간 에디가 네. 그래서 유미가 그 에디와 함께 용산의 미군 부대 찾은 날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에디가 갑자기 판타지 소설을 쓰고 싶다고 녹사평역에서 마중 나와서 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한 삼각관계 얘기를 하는데 유미가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에디가 이게 말이 안 될수록 흥미를 끌거든 하면서 허무맹랑한 판타지 소설의 결말을 듣기 전에 둘은 부대 앞에 도착했다. 이것도 저는 되게 다시 읽으니까 좀 네.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던 게 이 허무맹랑한 판타지 소설의 결말이 결국은 유미와 에디의 관계를 좀 네, 맞아요. 네, 예고하는 것 같은? 에디는 자신이 상상한 소설에서만 황당한 걸 꿈꾸는데 사실 유미가 겪는 상황이 지금 말이 안 되는 흥미를 끄는 그야말로 네. 판타지라고 누군가한테는 생각될 수 아마 에디의 입장에선 유미가 당한 일들이 그게 말이 돼? 혹은 아마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 공경에 빠졌던 상황이 네. 에디 입장에서 판타지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리고 약간 에디는 확실히 유미와의 관계를 좀 허무맹랑한 진짜 결말처럼 가볍게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재미는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이 인터뷰실에서 네. 직원이 유미에게 휴대폰 달라고 하면서 페이스북 검색하잖아요. 네. 저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와,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네. 아, 진짜 미국은 갈 때 못 된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고. 그거 너무 네. 짠했잖아요. 나는 이미 미국 땅을 밟은 적이 있어요. 라는 거. 너네 한 번 나 허락해줬잖아. 네. 이거에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심정. 네. 근데 그렇게까지 물론 여기서 추방당하는 거는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이 미국이라는 데에 입성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에 반해 생각. 정말 놀랐던 거는 에디한테 여권이 없었다는 거. 에디는 용산 맞아요. 미군부대에 근무할 맞아. 때 그게 미국 땅이어서 한국에서 입국심사 안 받고 맞아요. 여권 없이 왔다는 게 저는 네. 처음 알았거든요. 맞아요. 이 소설을 통해서. 사실 그러면 부대 밖을 못 나와야 되는 건데 아, 미군들이. 그러네요. 근데 한국 땅을 엄청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네. 그냥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여건이 없어도 상관이 없구나. 그건 저도 이걸로 처음 알았어요. 아, 네, 그러네요. 갈수록 되게 반미 소설 같은 느낌. 반미 소설 아니겠죠? 작가님 반미 소설을 쓴 건 아니겠지?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흥미로웠어요. 네, 그래서 가볍게 읽지만 이런저런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웰컴 투 아메리카 작품 만나봤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작품도 역시 문학 3에 있는 손보미 작가의 작품이죠. 네. 네, 이번 작품은 크리스마스의 추억이라는 소설이고요. 네. 손보미 작가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 읽으면서 재밌었던 거는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문학동네 99호를 같이 주영님하고 읽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밤이 지나면이라는 작품 혹시 기억하세요? 네네. 그게 저는 이거 읽으면서 되게 뭔가 유사한 감정이나 그런 걸 떠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많이 흐릿해졌지만 네. 찾아봤더니 그 작품에도 10살인 화자가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작품은 외삼촌네 부부 집에 맡겨지게 되는 네. 부모의 부모의 어떤 일들로 맞아요. 외삼촌 부부한테 맡겨지고 그러다가 근데 이제 부모의 일 때문에 이제 실어증인 척 위장을 하는 아이인 거죠. 네네. 실제 실어증은 아닌데 입을 닫아버린 10살 아이가 나오고 그 10살 아이가 동네에 소위 말하는 미친 여자라고 욕을 먹는 사람한테 자신은 나중에 납치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 여자한테 자기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간청을 해서 그 여자도 데려가 주는 것처럼 이제 소설이 전개되는 네네. 그런 소설이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부모의 불화 때문에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낯선 환경에 처해지면서 벌어지는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네. 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크리스마스의 추억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네. 조금 더 내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좀 더 감정을 주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고 나서 그 99호를 읽은 다음에 또 이 문학삼을 봤는데 이 소설에도 내가 10살이 되던 해 엄마는 나를 더 이상 할머니 집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네. 또 한 번 10살인 화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손보미 작가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이에 발표한 소설이 있는지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네. 연달아서 발표하게 된 소설에 그러니까 같은 나이의 화자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10살 된 아이도 어릴 때 부모가 헤어졌고 몇 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또 공교롭게도 사고로 죽게 되면서 네. 엄마와 같이 사는 와중에 또 친가의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인연이 끊어지게 된 위기에 놓인 네. 그런 10살 화자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이 10살인 딸이죠. 딸 아이가 이제 생전에 아빠와 굉장히 닮았다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자기 아들의 약간 유일한 혈육이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 손녀한테 엄청난 애정을 보이고 있는데 네. 엄마인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본인들에 대한 터치라고 간섭이라고 생각을 해서 10살 되던 해 방학 때 어머니 그런 방식으로 더 이상 저희를 올가매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네. 이제는 시댁이죠. 엄마 입장에서는 네. 이제 아이한테는 친할머니, 할아버지, 친가와 인연이 끊어지게 되는 상황.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엄마가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친가의 원조까지 끊은 거겠죠. 네. 그 경제적인 지원을 끊은 다음에 엄마는 직장을 얻었고 그러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4층에 사는 한 아주머니 50대 중반 인 아주머니가 이 10살 아이를 엄마가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돌봐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문학삼에 들어가 있는 소설이 모두 아까 얘기하신 40매 정도 네. 내외의 단편인데도 사실 저는 이 여기 같이 실려있는 다른 소설들도 좋았지만 이 손보미 작가의 소설이 40매라는 분량에도 불구하고 서사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네, 거의 네. 그냥 단편 그쵸. 안에 담길 만한 내용들이 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하는 잘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승전결이라는 게 네. 굉장히 잘 짜여져 뚜렷해요. 있고 이게 짧은 소설이라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못했고 네. 여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짧은 소설이니까 보통 소설의 반 정도 되는 분량이니까 그럼에도 모든 게 좀 충분히 설명되는 이 네. 어린 엄마와 아마도 30대였겠죠 엄마가 네. 그 어린 엄마가 딸 아이와 베란다 2층에 사는데 베란다 바깥으로 포도 씨를 뱉으면서 까르르 대면서 놀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경비 아저씨가 찾아와서 아이 엄마 제발 철 좀 들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가 엄청난 모멸감에 빠지는 장면이라던가 네.
그냥 그 장면 하나로 이 엄마가 고군분투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겐 굉장히 철없는 엄마 혹은 어린 엄마 취급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게 되게 잘 드러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그 사층 아주머니와 성당에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네. 에피소드들 같은 것도 네. 이 10살 아이의 마음은, 화자의 마음을 제가 정확히 다 짚어낼 수는 없겠지만 그 성당에, 그러니까 자기는 세례라고 하나요, 성당에서도? 네. 그거를 받지 않아서 이 성당에 와는 온전히 속하는 아이는 아닌데 그럼에도 여기에 긴장감 있게 앉아있는 그 상태를 또 좋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 완벽히 소속된 것도 아닌데 또 그렇다고 배타적으로 자기가 내몰린 상황도 아닌 네. 거에 대해 그럼으로써 오히려 조금 더 특별해진 스스로를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뭐 엄마가 자기 학교 친구들 중에 엄마가 일을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네. 근데 나는 저런 아이들과 같은 상황이 되면서 갑자기 그거에 충격을 받는다던가 네. 그러니까 본인도 아빠가 없는 아이인 건 맞았는데 그렇다고 엄마가 일을 하진 않았으니까 자기는 저 아이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갑자기 나도 그런 식으로 아빠도 없고 엄마가 일을 하는 그러니까 아이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 충격받는 것도 좀 재밌다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미묘한 사이에서 자기를 계속 안전하면서도 좀 특별한 존재라고 보이길 원하는 네. 그런 것도 이 어린 소위 말하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정상가족이라고 말을 네. 하잖아요. 그 예전엔 4인 가족이 정상가족이었던 것처럼 네. 보편적인 수에 속하는 가족이 아닌 자신의 상태에 불안을 느끼지만 그걸 또 특별한 것으로 포장하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네. 속마음?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고 그 아이의 그 마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 또 심판은 아니고 네. 그래서 어떤 온도로 이 아이의 마음을 짚어내는 게 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그 사이에서 좀 절묘하게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저는 좀 탁월한 소설로 읽었어요. 네, 저도 비슷한 느낌 들었는데 솔직히 이런 상황에 처한 아이의 심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쉽게 그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작가는 그 아이의 심리를 세밀하게 들여다본 것 네. 같고 그러면은 그 세밀하게 들여다본 결과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되게 정교하게 구성하고 되게 세심하게 잘 짜서 구현해 놓았다는 저한테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버려진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엄마를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도 들고 약간 친가에 대해서 뭐 원래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그런 친가의 그런 식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 몰랐으니까 친가에 대한 어떤 마음이나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배제되면서 그 느끼는 쾌감이나 그걸 느끼면서 또 가지게 되는 약간 그런 나도 모르는 서름 같은 것까지 되게 잘 드러낸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점에서는 되게 탁월하다고 느꼈고 네. 저는 이 소설을 되게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저한테는 다가왔던 게 아이가 화자여서 아이의 입장에서도 읽을 수 있지만 저는 엄마의 입장에서도 맞아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의 감정이입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대? 뭐 30대라고 해도 옛날에는 결혼을 좀 일찍 하는 편이니까 30대 초반이라고 네. 치면 정말 세상 물정을 물론 직장 생활을 그 전에 안 했기 때문에 더 모르고 무섭고 남편이랑 이혼을 했지만 또 남편이 죽었고 네.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도 사실은 싱글 데디였으면 절대 듣지 않을 말 남편이 있었으면 절대 듣지 않은 말을 듣고 모멸감을 느껴야 하고 나는 고군분투해서 잘 살아보고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의 친가의 시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네. 그렇게 결국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까지 저는 되게 잘 그려서 엄마에 좀 약간 저는 이입해서 읽었던 것 같고 그런 맞아요. 의미에서 저는 이 대사가 되게 와닿았는데 결국 이제 이 소설에서 중요한 사건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이 화자인 아이가 자기는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이들끼리 나가서 발표하는 약간 성당 잔치에 약간 때를 써서 발표를 하고
속이 안 좋아져서 결국은 엄마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엄마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네가 태어났을 때조차 아무런 관심도 맞아. 없었어. 드디어 이제 그때 10살이었던 나는 엄마가 말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근데 이게 되게 뜬금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날이 그 예수가 태어난 아기 예수가 태어난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것과 겹쳐지면서 갑자기 자기 딸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맞아요. 그 시가에서 차가운 네. 눈길을 보냈을지 기억이 났겠죠. 그래서 되게 서러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관심도 없었어라고 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봄부터는 다시 직장을 그만두고 그 시가의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미묘한 마음이 앞뒤 설명 없이 이 대사 하나에 되게 잘 드러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아이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긴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저도 이 말을 들어봤거든요. 엄마가 네.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다 크고 나서 왜 갑자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언니가 있고 제가 이제 둘째 딸인데 네. 그러니까 자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의 시댁이죠. 그러니까 할머니 저한테 네. 할머니가 둘째도 딸이어가지고 아예 관심이 없었대요. 네. 그리고 아빠도 일한다는 핑계로 저가 태어났을 때 저희 엄마가 이제 혼자 가서 예약 잡고 수술해서 저를 낳았는데 네. 아무도 안 와가지고 엄마가 혼자 태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막상 태어나니까 또 이제 예뻐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예뻐하지 않았는데 네. 아빠가 이제 엄청 예뻐하니까 그게 엄청 꼴보기 싫었나 네. 봐요. 근데 왜냐면 그러고 나서 제가 거의 20대 중반 때인가 갑자기 엄마가 네. 너 아빠 좀 미워해라는 느낌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뭐하러 이제 와서 나는 어차피 기억도 못하는데 뭐하러 했어? 라는 좀 원망이 드는데 좀 그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 말이 마음이 아팠는데 엄마가 사실은 참아왔던 말인 거잖아요. 네. 아이한테 너 되게 사랑받는 아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아이는 할머니를 좋아하죠.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여전히 관심이 없고 싫어하는 것 같지만 할머니는 자신을 너무너무 예뻐하고 할머니 집에 못 가냐고 이제 너무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엄마한테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또 아니 할머니 집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야. 그리고 알았니? 라고 했을 때 그 거리감 같은 게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겠어요. 왜냐면 나는 사랑받는 아이인데 엄마는 나를 사랑받는 아이로 안 봐주니까.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 시부모가 엄청나게 반대를 한 결혼이었다고 이제 앞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결혼했을 때도 본인을 내친 사람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관심도 없어 놓고 아들이 죽은 다음에서야 이제 자신들의 이제 친족인 것처럼 친족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거의 뒷부분에 터져나오는 이 대사가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일에 맞구나라는 게 이제 납득이 되고. 근데 이 말은 집집마다 다 하나 봐요. 저희 엄마 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아이가 몇 년생인지는 몇 년 된지는 사실 배경이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냥 노래 테이프를 틀어줬다라고 해서 그러면 아마 90년대 초등학생이지 않을까? 학교 수업이 끝나고 성당에 갔다라는 거 보면 놀토가 끝나기 전인 것 같고 이게 왜 궁금했냐면 이게 진짜 어쩌면 그냥 주영님과 제 또래에서는 가정의 환경은 다 다르겠지만 아직 그런 게 정립되지 않은 한창 고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가부장적인 쪽에 대한 이미지가 자본적으로는 풍부하지만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는 어쩌면 갈등이 엄청 더 심할 수 있는 가진 게 있으니까 더 미개했던 시절의 이야기 같아서 그 시절에 사실 이 아이의 마음은 어쩌면 누구한테나 왜 부모가 진짜 헤어지지 않아도 부부싸움이라는 걸 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겪는 조마조마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이 그 손보미 작가 특유의 어떤 이미지를 차용하는 것도 되게 매력적인 게 아이가 계속 나귀를 타고 어딘가로 실려가는 상상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 나귀의 고삐를 잡고 있는 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그 미사에서도 나귀를 타고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오는 장면을 따라가는 장면을 그리죠. 그런 계속 그 나귀에 실려가는 아이의 이미지를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하면서도 낭만적으로 느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 낭만적으로 하는 건 아이한테는 생존 본능일 수도 있겠죠. 자신이 너무 괴로운 네. 이미지에 빠져있고 내가 좀 비참한 아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진짜 힘들고 비참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에서 누가 나를 데려갈지 모르는 아직 어쩌면 선택받길 기다리는 아이 같은 느낌으로 약간의 낭만적으로 보는 것도 묘한 매력적 그런 장면 같은 이미지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되게 짧은 소설인데도 탄탄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거듭 읽었었어요. 네. 그 정서가 좀 저를 덜 슬프게 했나 갑자기 그런 생각도 약간 드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를 마냥 불쌍하거나 그렇게 맞아요. 연민에 빠져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근데 그건 어쩌면 약간 진짜 자기의 아픔 같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환상을 만들어낸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미지 속에 자기를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를 특별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어쩌면 저한테 조금 보호막 같은 게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들어요. 네. 계속 그 영성체 때 혼자 남아서 가슴 네. 아프면서도 달콤한 기분을 느끼고 싶다라든가 네, 희생이나 순교 같은 개념에 약간 사로잡혀서 이것도 약간 좀 근사하게 오히려 느낀다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남과 다르다라는 거에 대한 걸 좀 특별한 걸로 만들려고. 근데 사실은 그 마지막에 이제 결국 배가 아픈 다음에 탈이 나고 토를 하잖아요. 네. 엄마를 만났을 때. 네. 그러면서 이 소설의 끝이 나는 저 역겨운 흔적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저곳에 언제까지나 남아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소스라치며 놀라면서도 그것을 끈질기게 바라보기를 그것의 역겨움에 대해 한마디씩 하기를 바라며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무언가 자기가 자신의 아픔 같은 거나 힘듦, 내가 당신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아주길 원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 마지막 2부 행사 때도 그렇고, 네. 무언가를 자꾸 망쳐버리고 싶은 욕망을 느끼는 거? 네. 그게 아이가 아무리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보호하고는 있지만, 감출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터져 나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아이가 아무리 자기를 신화화해도 그게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읽을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결국은 토사물로 나왔겠죠. 그것조차, 그 역겨움에 대해서조차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기를 바라는 맞아요. 마음.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이미지랑 겹쳐지면서 저는 그래도 사랑스러운 소설로 읽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학동네 99호에 있었던 밤이 지나면이 훨씬 더 아픈 소설 이고 그거는 이제 특히 거기에 이제 소위 미친 여자라고 거기에서 이제 워딩으로 등장하는 그 자파점을 하는 사람 여성의 이미지도 그렇고 외숙모의 독특한 이미지도 그렇고 훨씬 더 위태로운 점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납치됐을 때 사고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끔찍하잖아요. 네, 엄청 하여튼 거기는 위험천만한 약간 느낌이 들었었어요. 아이가 마음 기댈 곳이 한 곳도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엄마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401호 아줌마 때문인가? 약간의 따뜻함이 여기는 있어서 그러니까 네.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때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네. 그러니까 마치 토사물을 누군가 봐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 같은 거가 있다면, 그러니까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그때는 그 사고 때문에 크게 다친 사람이, 그러니까 추돌사고가 있어서 크게 다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라고 그냥 되게 건조하게 문장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그런 어린 마음에서 있었던 도피, 행각이 누군가에게 큰 해를 끼쳤던 사건에 대해 반추를 하지만 굉장히 그 화자는 죄의식이 거의 없죠. 여기에 등장하는 10살 아이와 그 아이는 다른 아이의 느낌이 확연했던 뭐 같은 아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읽으면서 오히려 그 소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독특하게도. 재밌네요. 저희 이렇게 손보미 작가의 크리스마스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저희가 제작진 휴가가 있어서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14회는 11월 7일 목요일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음과 모음 2019년 가을호에 실린 이기호, 정지돈 작가의 단편소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수진 소설 웰컴 투 아메리카의 일부를 주영님이 낭독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에는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므로 둘은 밖으로 나갔다. 거실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가니 뒷마당에 있었다. 나무 울타리가 감싸고 있는 그곳에서 에디의 친구들이 모닥불을 만들어 놓고 기타를 치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캠핑 의자에 앉아서 아무렇게나 기타를 치고 아무렇게나 듣고 있었다. 에디가 친구 하나에게서 기타를 받아들었다. 유미는 에디가 치는 기타 소리를 들으면서 모닥불 건너편에 놓인 성조기 천으로 만들어진 캠핑 의자를 보았다. 그 뒤편으로 나무 울타리와 우거진 나무, 그리고 밤하늘이 아무렇게나 뒤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에디는 유미에게 기타를 가르쳐줬다. 유미가 코드를 잡으면 에디는 이렇게 저렇게 쳐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그날 밤 그곳에 있는 누구도 유미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